저녁 식사가 끝난 후의 주방은 언제나 서은하의 몫이었다. 넓지만 온기 없는 집. 그 안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능숙하게 그릇을 닦는 동안 거실 소파에서는 이복동생 서유진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오늘 반찬은 정말 최악이었어. 언니는 요리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늘지? 은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날카로운 말에 일일이 상처받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었다. 3년 전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최미경 여사와 재혼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최미경 여사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병원에서 오는 길인 듯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최미경은 은하가 일하는 모습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니?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버지가 어떤지 궁금하기는 해. 최미경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하지만 회사는 당장 내일 모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 인간이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니? 아버지의 건설회사 은성건설은 한때 업계에서 견실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연이은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채권자들의 압박에 아버지는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다. 병원비와 회사비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최미경은 은하를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원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최미경의 독차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아 재판관처럼 은하를 내려다보았다.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회사를 살리고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녀의 눈빛은 비정할 정도로 차가웠다. 천무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천무그룹. 국내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곳에서 아버지의 작은 회사에 관심을 보이다니. 은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조건이요. 최미경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다. 천무그룹의 권 회장님께서 우리 집안에 관심을 보이셨다. 그분은 상처하신 지 오래되셨고 슬에 자식도 없어. 올해 연세가 60이시지만 여전히 정정하시지. 그분이 은성건설을 살려주는 대신 우리 집안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60살의 노인과 결혼하라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설마 저보고 그 할아버지랑 결혼하라는 건 아니죠. 절대 안 돼, 싫어. 최미경은 자신의 친딸을 부드럽게 달랬다. 우리 유진이가 그럴 리가 있니? 넌 내 소중한 보물인데. 하지만 은하, 너는 다르지. 최미경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은혜계로 향했다. 이건 네가 이 집안을 위해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네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는 건 딸로서 너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 말은 비수처럼 은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를 제물로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이 끔찍한 제안을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은하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정말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고 아버지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최미경은 그녀가 수락할 줄 알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약속하마. 그녀의 약속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서재를 나온 은하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친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그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오늘따라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희생의 무게가 그녀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인생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린 것 같았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결혼식 당일의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마치 서은아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신부 대기실은 화려했지만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은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그녀 자신이 고른 것이 아니었다. 최미경 여사가 권 회장님의 취향이라며 일방적으로 정한 옷이었다. 은하에게 이 드레스는 신부의 설렘이 담긴 옷이 아니라 재물에게 입히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생기 없는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은하는 그 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최미경과 서유진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 우리 언니 제법인데 이렇게 꾸며놓으니 사람 같네. 권 회장님이 보시면 아주 만족하시겠어. 유진은 비아냥거리며 은하의 어깨를 툭 쳤다. 그녀는 은하의 귓가에 대고 천박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에 잘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안의 미래가 언니의 몸에 달려있다니까. 모욕적인 말에 은하의 어깨가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최미경은 그런 은하의 태연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조언을 가장한 명령을 내렸다. 서은아, 똑똑히 들어. 오늘부터 너는 천무그룹 권 회장님의 아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집안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해. 어리석은 짓은 꿈도 꾸지 마. 그냥 웃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이면 돼. 그게 내 유일한 역할이야. 그들에게 은하는 딸이나 언니가 아니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팔려가는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은하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위독하다는 핑계로 병원에 묶여 있었다. 사실은 딸이 팔려가는 끔찍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최미경이 의사와 짜고 입원 기간을 늘린 것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신부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웨딩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홀로 버진 로드를 걸어가야 했다. 결혼식장은 작지만 호화로웠지만 하객이 거의 없어 휑하게 느껴졌다. 대부분은 권 회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나이 든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은하를 쳐다봤다. 사랑의 결실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비즈니스 거래 현장 같았다.
은하는 주례사 앞에 섰다. 손에 들린 하얀 부케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하객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사들인 60살의 늙은 신랑이 나타나기만을, 이 모든 굴욕적인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 순간 식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은하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떨리는 부케 끝에서부터 하얀 버진 로드를 지나 마침내 식장의 입구로 향했다. 환한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직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왜소하고 나이든 노인의 모습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렘 때문이 아니었다. 순수한, 그리고 완전한 공포 때문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식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게 울렸다. 빛을 등지고 선 남자의 실루엣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버진 로드를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올수록 그의 모습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늙지 않았다. 왜소하지도 않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근거리던 소음이 갑자기 멎고 식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는 젊었다.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를 입은 모습은 부와 권력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조각처럼 날카로운 이목구비, 냉정하리만큼 무심한 표정.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천무그룹의 총수 권희준이었다. 말도 안 돼. 신부 측 좌석에 앉아있던 최미경의 입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감 넘치던 미소가 얼어붙더니 이내 산산조각이 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저 사람은 권희준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옆에 있던 서유진 역시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넋을 잃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은 늙고 병든, 그래서 마음대로 조종하기 쉬운 노인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젊은 포식자였다. 계획은 시작부터 처참하게 어긋나 버렸다. 가장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은 단상 위에 서은하였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고 다시 공포에 질린 새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또다시 그를 보았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절망이 아닌 무언가가 처음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마침내 단상 위로 올라와 은하의 옆에 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하객들이나 당황한 주례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은하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사람에게서는 보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무언가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저기 신랑님이... 주례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다. 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권희준이 그녀를 향해 던진 한 번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권희주는 다시 줄의 세계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시작하시죠. 그 한마디에 비현실적인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다. 주례사는 당황하여 준비한 주례사를 엉망으로 더듬거렸다. 서약을 묻는 순간이 왔다. 은하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 멍한 상태였다. 그녀는 옆에 선 남자, 자신의 세상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은 이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녀를 격려하는 듯한 신호였다. 혼란 속에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네, 마침내 주례사가 선언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 주십시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열정적인 키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뺨에 스치는 순간 은하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아주 부드럽고 정중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보호의 제스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충격과 침묵에 빠진 하객들 사이를 지나 버진 로드를 되돌아 걸어 나갔다. 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권희주는 본능적으로 은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은하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나랑 결혼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는 무심코 차창 밖을 보았다. 식장 입구에 서 있는 새어머니와 유진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은하는 절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렵고 짜릿하며 지독하게 혼란스러운 미지의 감정이었다. 힘의 균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리무진은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서은하는 권희준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가 펜트하우스 내부로 직접 연결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하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 같았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360도로 펼쳐지는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최고급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오히려 차갑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 광활한 공간 속에서 은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권희준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이준에게 몇 가지를 보고하고는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하는 여전히 손에 든 부케를 쥔 채 현관 근처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다.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그는 거대한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배서 물 2잔을 따라와 하나를 은하 앞에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침착하고 정중했다. 서은하 씨,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은하를 똑바로 향했다. 우리는 초면이 아닙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디에도 이 남자와 마주친 적은 없었다. 권희주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3년 전 비가 오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에 은하의 머릿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면이 3년 전 그날 밤으로 전환되었다. 그때 은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응급구조사 시험을 준비하던 가난한 학생이었다.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를 무거운 전공서적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웠지만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골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핏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바로 젊은 시절의 권희준이었다. 그의 복부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그 순간 은하의 몸에 익혔던 응급구조사 지식이 본능적으로 발현되었다. 그녀는 즉시 L79에게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알렸다. 그리고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지혈을 시도했다. 그녀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눈 뜨세요. 권희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살리려 애쓰는 한 여성의 절박한 얼굴을 보았다.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가방에 매달려 있던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꽉 움켜쥐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빠른 응급처치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칭찬했다. 그녀는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떴다. 다시 현재 펜트하우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오자 은하는 경악하며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권희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은하 씨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날이 M&A를 막으려던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에게 남은 단서는 비에 젖어 흐릿했던 그녀의 얼굴과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열쇠고리뿐이었다. 그는 그 후로 3년 동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아 헤맸다. 몇 달 전 마침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도 알게 되었죠. 아버님의 회사, 병환, 그리고 당신의 새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도.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물건처럼 팔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새어머니와 협상했던 60살의 권 회장이 사실은 자신의 먼 친척이자 천무그룹의 원로인 권태만 고문이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그녀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구해내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부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 결혼은 계약입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간은 1년. 1년 동안 이 결혼은 당신을 그 가족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내부의 적들은 제가 젊고 미혼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그들 앞에서 제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계약서에는 은하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 그녀가 꿈꾸던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 설립 지원,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병원비와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1년 후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합의 이혼할 것이며 그녀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늙은 노인에게 팔려갈 운명에서 자신을 구해준 재벌 총수의 계약 아내가 되기까지
그녀의 인생은 하루 만에 2번이나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녀는 계약서를 보고 다시 권희준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서명란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결혼식 다음 날 서은하의 옛집 거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최미경은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들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거지 같은 계집애가 권희준이라니. 서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떻게 늙은 할아버지를 구워 삶을 계획은 다 틀어줬잖아. 이제 저 기집애가 천무그룹 안주인 노릇을 할 텐데 우린 닭 쫓던 게 신세가 된 거 아니냐고. 그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늙은 노인 대신 감히 통제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포식자를 건드린 셈이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회사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끝장낼 수 있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최미경의 눈빛이 교활하게 번뜩였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녀의 타고난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딸에게 말했다. 권희준과 적이 되어서는 안 돼.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와 착한 동생이 되는 거야. 그 기집애를 이용해서 권희준의 돈과 권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들의 전략은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적대 대신 뻔뻔한 친절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이틀 후 최미경과 유진은 온갖 명품 선물들을 싸들고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이 열리고 은하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마치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과장된 연기를 시작했다. 은하야, 내 딸, 그날은 우리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분과 결혼하게 되다니. 엄마는 정말 기쁘단다. 언니, 미안해. 내가 질투심에 못된 말을 했어. 정말 축하해. 그들의 역겨운 위선에 은하는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권희준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두 모녀의 연극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일단은 아내의 가족이라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그들을 대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이제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와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직접적인 접근이 생각처럼 쉽지 않자 최미경과 유진은 2번째 계획에 착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교계를 이용하여 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천무그룹의 새 안주인 말이야. 망해가는 집안 출신이라던데 듣자 하니 아주 여우 같은 기집애라더군. 어떻게 권 회장님을 홀렸는지 몰라. 전형적인 신데렐라를 꿈꾸는 골드디거지.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상류층 가십 칼럼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천무그룹 내부의 적들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천무그룹의 정기이사회, 나이가 지긋하고 야심 많은 오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권희준의 이른 성공을 시기하는 반대파의 수장이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불분명한 여성과 이사회의 논의도 없이 결혼한 것은 리더십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은 은하와의 결혼을 빌미로 한 권희준의 권위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도전이었다.
권희주는 싸늘한 미소로 오 이사의 도전을 받아쳤다. 제 사생활이 오 이사님의 투자 판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은 몰랐군요. 제 아내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합니다. 이사님은 회사의 실적에나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방역에 오 이사는 입을 다물었지만 전쟁의 서막은 이미 열린 뒤였다. 은하는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권희준과 함께 참석한 자선 행사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온라인에 떠도는 가십 기사들.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권희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그의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날 밤 은하는 펜트하우스에서 권희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 때문에 당신이 공격받고 있어요. 이 계약 어쩌면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권희준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내 적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새로운 핑곗거리를 찾았을 뿐이지. 당신 탓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스스로를 실수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러니 이제 내 목숨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하게 해줘. 그의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의 싸움이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은하는 감사함과 동시에 그저 보호받는 존재로만 머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세상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싶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방과 회사, 양쪽에서 불어오는 것엔 바람에 맞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서야만 했다. 권희준은 서은하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인기척에도 모를 정도로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스케치북에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혁신적인 조경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죽어있는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그녀가 조경 건축을 전공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천무그룹은 현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신사옥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심장부인 중앙정원과 루프탑 가든의 디자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소? 권희준은 신사옥 조감도를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천무그룹 신사옥의 중앙정원 프로젝트요. 외부 전문 심사위원단이 블라인드로 심사할 거요. 누구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기회지. 은하는 망설였다. 또다시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준이 마련해준 개인 작업실에서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지치는 줄도 몰랐다. 한편 이 소식은 오 이사와 은하의 계모인 최미경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이것이 은하와 이준을 동시에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 이사는 최미경과 은밀히 접촉했다. 최미경은 은성건설과의 연주를 이용해 자신의 신복인 부패한 자재 납품업자를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 밀어 넣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중적이었다. 첫째, 은하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몰래 빼내
오 이사가 지원하는 경쟁 디자인 회사에 넘긴다. 둘째, 값싼 저급 자재를 납품하면서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막대한 차액을 빼돌린다. 나중에 정원이 망가지면 모든 책임은 설계자인 은에게 돌아갈 것이고 회사의 명성에도 큰 흠집이 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완벽하지 않았다. 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우연히 보게 된 경쟁사의 예비 제안서에 자신의 초기 아이디어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준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하청업체들의 뒷조사를 하다가 그 자재 납품업체가 유령 회사를 통해 오 이사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사회와 외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 왔다. 오 이사가 지원하는 경쟁 회사가 먼저 발표했다. 그들의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은하의 아이디어를 어설프게 베낀 탓에 영혼이 없는 껍데기 같았다. 다음은 은하의 차례였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은하는 단상에 서서 단순히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훌륭한 디자인은 단순히 미학적인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컨셉 단계에서부터 그 디자인이 뿌리내릴 토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진실성에 기반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진짜 최종 디자인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도용당했던 초기 디자인을 뛰어넘어 훨씬 더 깊이 있고 독창적인 걸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정원이 부실한 자재 위에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들을 띄웠다. 디자인 유출 증거, 그리고 더 나아가 자재 납품업체와 오 이사 사이에 검은 거래 내역, 저급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빼돌리려 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거대한 부패 스캔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했다. 발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 이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심사위원들은 부패 스캔들에 경악하면서도 은하의 정직함과 놀라운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디자인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은하는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심하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권희준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서은하라는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회의실 저편에 앉아있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는 전에는 본 적 없었던 깊은 존경과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천무그룹 신사옥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터진 스캔들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오 이사는 즉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고 배임 및 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부패의 뿌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최미경과 그녀가 내세웠던 하청업체로 향했다. 그녀의 사기 미수 혐의가 만천에 드러났다. 권희준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아버지를 생각해 은성건설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최미경과 서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두 모녀를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다. 호화로운 집과 명품,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상류층의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파멸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하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딸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토해냈다. 은하는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가족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은하가 총괄한 천무그룹 신사옥의 중앙정원 프로젝트는 현대 조경 건축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천무그룹의 지원을 받는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가진 성공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권희준과 서은하의 관계도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저녁 식탁에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이제 세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진정한 파워 커플이었다. 하지만 계약 결혼 1주년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대로 계약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 은하는 그를 떠나는 것을 상상하자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권희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준 역시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 뒤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다.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밤이었다. 권희준은 은하를 데리고 완공을 앞둔 천무그룹 신사옥의 중앙정원으로 향했다. 밤의 조명 아래 그녀가 디자인한 공간은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살아 숨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였다. 당신이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었소. 이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정원뿐만 아니라 나의 잿빛 세상에도.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 순간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혼 서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1년 계약은 이제 끝났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 서류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을 묶었던 낡은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는 은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취향을 꼭 닮은 단아하고 기품 있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은하 씨, 당신에게 줬던 목숨의 빚은 오래전에 다 갚았소. 하지만 내 심장이 당신에게 진 빚은 평생을 바쳐 갚고 싶어졌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오. 약속이오. 이번에는 진짜 나의 파트너,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은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권희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사랑의 약속을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나 계약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진실한 사랑이 담긴 키스였다. 두 사람은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정원,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잊혔던 기억이나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될 그들의 미래를 향해